문재인 대통령이 신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희수 헌재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검찰 조직의 2인자 자리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석열 검사를 발탁해 본격적인 검찰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오늘의 뉴스탑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에 김희수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대응체제가 너무 장기화되고 이제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지명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네, 왜 문재인 대통령은 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희수 재판관을 선택했을까요? 자, 어떤 분석이 가능할까요? 길진균 차장.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들 얘기합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 중에 7분이 남아있죠. 네. 7분 중에 가장 진보적이기도 하고 네. 민주당이 추천하신 분입니다. 아하. 2012년도에. 네네. 그리고 지금 7분의 재판관 중에 가장 선임입니다. 네. 권한 대행을 맡고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김희수 재판관이 헌법재판 차기 소장이 될 거라는 것은 예측이 됐던 사실이고요. 네. 시기의 문제였습니다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 지명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면에서 김희수 재판관이 지명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황적인 요소가 다 많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민주당 어떻게 보면 같은 뿌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전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네. 이 사부 요인으로 있는 모습을 봤었는데 아마 그때 이미 어떤 일정의 어떤 교감이 있었지 않을까 그때는 이제 싶은데요. 권한 대행으로 참석을 했던 거죠. 여전히 권한 대행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 그렇죠. 임명이 되고 국회 인준 절차가 끝난다고 하면은 네. 대행을 떼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떤 소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민주당의 뿌리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네.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네네. 이분이 민주당의 당적이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잠깐 빨리 얘기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아시겠지만 헌법재판관 9인은 네. 3위는 국회, 3위는 대법관, 3위는 대통령이 지명을 하죠. 추천을 하게 네네.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거쳐서 지명이 되죠. 임명이 되죠. 그런데 네. 이제 2012년도에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에서 추천해서 아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신 분입니다. 네, 그런 뜻이었군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발표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사 발표를 했어요. 근데 보통 때 또 다른 인사 발표는 또 윤영찬 수석이 발표하기도 하고요. 자, 이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 그리고 수석이 발표하는 것, 어떤 기준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근데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네.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에 있는 분들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데 네.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탄핵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나름대로 비중 있고 헌법적인 가치를 지켜야 되는 최후의 어떤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희수 소장이 아시다시피 소수 의견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네.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 때 초수 의견을 냈고 정교조 법외노조 결정할 때도 유일하게 이제 위원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헌법재판소 분위기가 바뀌어서 네. 김희수 헌재 소장이 내는 의견이 소수 의견이 아니라 네. 다수 의견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소수 의견 사례들, 그러니까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 당시에 유일하게 해산을 반대했던 입장이었었고, 또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할 때도 이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었던, 그래서 여러 번 소수 의견을 냈었던 그런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인사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 기자단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여서 제가 직접 브리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헌법재판소장에 이제 내정되신 이분은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물론 기자가 질문을 하긴 했지만 아마 발표 후에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직접 질문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대통령은 처음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약간 혼란스러웠던 것이요. 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사전에 춘추관장이나 대변인을 통해서 형식을 네.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 오늘 기자회견 직전에 춘추관장이 오늘은 대통령께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네. 라고 사전 공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갑자기
끝나는 장면에서 그 무렵에 질문 있습니까? 하면서 일문일답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렇죠. 예정에 없었던 절차였죠. 아하.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과 그 준비했던 그 홍보실 직원들 이런 네. 분들이 조금 살짝 당황하긴 했었습니다. 네. 뭐 저런 걸 계기로 앞으로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차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그 사고를 하면서도 네. 열심히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 안 받겠습니다 했는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없다라고 했다가도 질문 순서를 갖췄던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 속에서 나름대로 네. 소통이 하려는 그런 의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그때를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적어도 10시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10시 15분 또 안보실장하고 통화를 하고 또 10시 반에 해경 청장하고 통화를 했으면은 뭐 특공대까지 투입하는 그런 걸 했으면은 적어도 이 위기관리센터의 상황실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인식입니다. 대통령께서 저희 상황실에 오시는 경우는 대개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든지 그 뻔히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고 그럴 경우에 이제 오셔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여시고 그러는데 그 당시는 초기 상황 보고였고 그게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간다 그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는 난 대통령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에 안 나오시면은 적어도 모시러 가가지고 이 현장에 나오셔야 된다. 이 국민들이 그래야 안심을 한다. 말하자면 꼭 그분이 나와서 구조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적어서 나와서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얼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리고 초기 상황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인식이 이게 대통령께서 나오셔가지고 막 진두지휘를 하셔야 할 상황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470 몇 명 정도가 타고 가서 침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위기 상황이라고 안 보시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관저에서 그 직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관저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침몰한 상황인데 예?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으면 현장에 나왔든지 적절한 지시를 계속해서 했었어야 되리라고는 싶은데 자, 일단 날카로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하고 싶은 국민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해서 굉장히 시원하게 해준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질문을 원래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였죠? 국회 소추단에서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국회 소추단이 빙빙 돌긴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지금 그 김희수 재판관님이라든가 그때 주심을 맡았던 그 강일원 재판장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3자적 입장 속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네. 아주 날카롭게 질문함으로써 이른바 사이다 재판관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특히 이 세월호 사건의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는 김희수 재판관님이 상당히 이런 질문을 했었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무런 어떤 질문도 안 하시는 몇 분의 재판관 그룹이 있었는 반면에 네. 적극적으로 어떤 질문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는 찬성, 누구는 반대라고 있었는데 질문하지 않으신 분들도 속으로 다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발표된 인사 가운데 단연 하루 종일 회자가 되고 관심을 끌었던 인사가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였죠. 윤석열 지검장이 발령이 났습니다. 자, 윤석열 현 대전고검 검사가 지검장으로 아주 파격적인 승진 인사가 난 겁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고마웠어요. 그동안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일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쉬운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잘해서 또 검찰에 이관하고 잘 마무리되도록 우리가 또 많이 도와드려야죠. 승진 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현 대전고검 검사. 갑자기 이렇게 좀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돼가지고 깊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박근혜 이제 공판 공적 시작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울지검하고 특검하고 잘 재판의 공조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기조가 잘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이병우 수석 사건이나 정윤회 문건에 잠깐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면 좀 도와주십시오. 모든 언론에서 파격 승진이다라는 단어를 다 썼습니다. 자, 어떤 점에서 이렇게 파격인지 그 파격의 의미를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그게요. 이제 파격인 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가 네.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인사 발표할 때 밑에 기자단에서 와 소리 나온 거 들어보셨어요?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네. 근데 제가 저 인사 발표할 때 이 채널A 방송국에 있었는데 방송국에서도 보도국 내에서도 그렇죠. 보도국 내에서도 와 소리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이게 파격인 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한 두 가지 점인데 서울지검장, 중앙지검장 원래 고검장급입니다. 네. 2004년에 검사장급에서 고검장급으로 격상돼서 10몇 년 동안 그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지금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제까지 부장검사였습니다. 오늘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보직을 중앙지검장으로 받은 겁니다. 네. 원래 중앙지검장은 예전처럼 고검장급일 때는 윤석열 부장검사가 2단계 승진해서 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대통령이 설명했듯이 중앙지검장을 고검장급에서 일반 검사장급으로 다시 환원한다. 그리고 윤석열 부장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임명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점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꽃이라고 그러죠. 모든 검사를 갖고 싶어 합니다. 네. 제가 다 확인해 본 건 아닌데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첫 번째 보직을 중앙지검장으로 받은 예는 이번 윤석열 신임 중앙지검장이 유일무이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같은 검사장 중에서도 중앙지검장이 가장 마지막에 가장 선임이 가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개 검사장 승진하는 사람들은 고검 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검의 부장이라든지 이렇게 가고 지방검사장 돌다가 마지막에 중앙지검장을 오는데 네. 이번에 윤석열 그 신임 중앙지검장은 검사장 승진하는 날 첫 번째 보직을 중앙지검장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파격 인사다. 이런 지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연수원 23기인데 이 전에 지금 중앙지검장으로 지금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이 지금 18기, 19기 뭐 이렇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5기수를 지금 거슬러 올라가서 그냥 점프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검찰 같은 경우에는 기수 문화가 상당히 그렇죠. 심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렇게 앞에 산책할 때나 아니면 등산 갈 때도 그 연수원 기수 순서대로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일반적인 케이스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23기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22기부터 지금 선임 있는 분들은 다 사실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상황 네. 속인데 워낙 한꺼번에 이제 점핑되는 그 기수가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속 어떤 인사 내지는 그렇죠. 용단을 내리고 본인이 이제 사퇴를 할지에 대해서 네. 지금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점에서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네. 워낙 파격 인사다 보니까 전례가 없다 보니까 아마 이 법무부 검찰 내에서도 특히 이번 주말 내에 소주 제일 마시는 분들이 아마 이 검사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서초동 생각을 하고 일대가 있습니다. 네,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지검장 한 사람의 인사로 끝날 일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또 영향을 받게 될 다른 인사들까지 지금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발탁 배경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공소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책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동안 고등검사장급으로 그렇게 보임을 해왔었습니다.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윤석열 신임 검사장을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자, 윤석열 신임 중앙지검장 사실 불운의 칼잡이라는 별명을 얻었었고 인생지사가 세옹지마다라는 거를 이분을 보면 진짜 알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떤 파란만장한 길을 걸어왔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허만섭 차장. 예, 그 서울대 법학과 4학년 사법시험 1차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9년간 2차 낙방을 했고요. 31세 때 사법시험에 드디어 합격을 했습니다. 네. 대검 중수 1, 2과장을 거쳤고 서울중앙지검 특수 1과장을 했습니다. 근데 2013년 4월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으면서 그 항명파동 그렇죠. 이른바 그것 때문에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전 고검 검사로 전보가 났고요.
그러다가 2016년 12월 아시다시피 박영수 특검 그 영입 1호 검사로 이제 특검에서 그 수사팀장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사실 합격하기 전까지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면 그 이후에 탄탄대로를 달리면서 잘 나가다가 자 이때 항명파동 이때가 아마 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평검사로 지내다가 이 박영수 특검에서 이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등장한 돌아온 칼잡이라는 별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적인 승진 인사에 해당이 됐습니다. 윤석열 우리 그 신임 검사장에 대해서 한 가지 뭐 일부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집요하게 수사했으니까 아마 진보 성향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그래요? 뭔가 이게 자기가 뭐 옳다고 생각하는 이게 불이하다 이렇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헤치는 그런 좀 성격의 그 검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항명파동 당시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그 시기, 그때 당시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좀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그리고 우리 이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당시에 이런 얘기도 같이 덧붙여서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검사가 이 사실 검찰을 떠나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온 케이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짜장면 때문이었다. 이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다면서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 일화가 재미있어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1세 늦깎이로 고시를 합격하다 보니까 동기들보다 한번 많게는 10살 가까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평검사 시절에 2002년도에 잠깐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만에 다시 검찰청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때 왜 돌아왔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검찰청에 이제 드나들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청 조사실 복도에서 문득 짜장면 냄새를 맡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다. 라면서 돌아왔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찰 조사실에 가면 피의자들과 짜장면을 많이 시켜 먹으니까 이런 일화가 하나 있고요. 실제로는 사실 이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당시 이제 같은 로펌에 있었던 이명재 전 검찰총장께서 검찰총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그때 이제 아주 아끼던 그리고 수사에 아주 강한 이 윤석열 검사한테 검찰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권유를 했고 그걸 받아들여서 돌아왔다는 게 이제 검사들의 증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돈봉투 만찬으로 지금 좌천된 사람이 둘이 있죠. 지방에 이제 차장검사로 발령이 났는데 어느 정도 강등이 된 겁니까? 이 정도 발령이면은. 그 직위 자체가 낮아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검사장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장군을 뭐 병사로 강등하듯이 그런 강등은 아니고 검사장은 똑같이 검사장급입니다. 그런데 보직이 사실 굉장히 한직으로 밀린 거죠.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갔다.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갔다. 사실 법무부 검찰국장이라고 하면은 검사장 중에서도 인사권을 가지고는 요직 중에 요직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구고검 차장으로 갔다는 얘기는 고검 차장이라면 사실은 실질적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직이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이제 강등이 됐다 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이영렬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조금 강등으로 볼 여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지검장 고검장급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 고검 차장으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영렬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강등이라고 말해도 좀 무리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본인들은 사직서를 제출해놓고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이 감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표 수리 안 한 건 아니겠습니까? 나가기 직전에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사표를 냈었는데 사표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어떤 의사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그 임면권자 내지는 인사권자로서 이제 지방으로 보냈다는 점에서 결국 이와 같이 보내는 것은 대검 뭐 그 대구 고검 차장이라든가 대구 고검 차장이 어떤 그 한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도 없진 않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공무원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보직
해임을 하고 대기 발령할 수도 있을 것인데 네.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일단 그 인사 이동을 해서 이른바 전보 인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명예를 가장 중시하는 어떤 검찰로서는 네. 상당 부분 불명예스러운 어떤 보직 인사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검찰 조직 내에서 아주 주요 보직 중에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가 이제 비게 됐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새로 또 임명이 됐죠? 그렇죠. 새로 이제 보임이 됐죠. 그 박균택 신임 이제 검찰국장인데 이 인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언론에 항상 보도되는 게 호남 출신이다. 네, 그게 무슨 얘기하는 것이고 왜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1년 만이라는 거죠. 아하. 왜냐하면 사실은 글쎄 이게 꼭 뭐 맞는 건 아닌데 네. 그동안 사실 이 검찰국장이라는 자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검찰 인사를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직 중에 요직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이제 보수 정권 9년 동안 사실은 호남 정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11년 만에 호남 출신 인사를 신임 검찰국장에 임명을 했다는 것을 보면 과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움직임에 이제 순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반발을 해야 될지 어느 정도 기류가 흐르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검찰 내부 어떨 걸로 예상됩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한마디로 패닉이다. 네. 폭탄이 떨어지고 나면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정신이 없는 것이죠. 그쵸. 아마 오늘 인사이동이 있고 나서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어떤 갈 길을 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는데 네. 제가 SNS에 봤더니만 서울에서 술 마시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방 가서 술 마셔야겠다는 그런 글도 본 것 같은데요. 검찰이 어떤 조직입니까? 어떻게 보면 센 조직 같지만 어떻게 네. 보면 가장 강한 어떤 그 권력에 대해서는 또 약한 것이 검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떤 반발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권 초기에 어떻게 보면은 각을 세우기보다는 검찰 조직 내에서의 어떤 논리로서 어떤 순응하는 모습이 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검찰이 이렇게 조용히 순응하는 모습도 참 아이러니컬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조국 민정수석이 부임을 하자마자 뭐라고 했냐면은 정윤회 문건 있지 않습니까? 정윤회 네. 문건을 가지고 재조사를 하는데 이게 뭐 잘못됐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미리 조사도 하기도 전에 미리 결론을 내놓고 막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조국 수석의 이런 행보들이 보면 조금 행정 경험이 없어서 좀 아마추어적으로 좀 비친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정윤회 문건에 있어서 뭐 우리 최순실이나 이런 부분은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만약에 기조가 계속됐다면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하고 검찰이 진짜 어떻게 좀 갈등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영렬 중앙지검장의 돈봉투 술자리 사건이 터져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꼼짝도 못하고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이 그대로 이제 자리에서 자리를 잃게 된 것이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행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빼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힘이 들고 그랬죠. 굉장히 큰 반발과 이런 걸 감수해야 되는데 이게 저절로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검찰로서는 이영렬이나 그쪽을 지지하는 쪽의 어떤 검찰 쪽으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일 것이고 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혹시 조국 수석 때문에 조금 삐끗할 뻔하다가 이영렬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검찰 개혁의 탄력을 받고 적폐청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힘을 받을 것 같다. 이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이거 누가 제보했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이 돈봉투 만찬 자리를 과연 누가 제보를 해서 이걸 터뜨렸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오는 23일에 열립니다. 그런데 이 재판 방청권을 얻으려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몰렸습니까? 방청권 받으려고 사람들이 오늘 몇 명이 볼 수 있는 거죠? 이 배정자석 68석이라고 합니다. 배정자석이 그러니까 민간인이 볼 수 있는 자석이 그러니까 기자단 빼놓고 68명인데 몇 명 왔게요? 몇 명 왔습니까? 525명이요. 그러면 520... 경쟁률 7.7대 1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역대 최고 기록이라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방청석을
이 나눠주는 경쟁률로는 최고 기록이에요. 최고 기록이죠. 왜냐하면 전체 150석 중에서 한 68석을 배정하면 굉장히 많이 배정한 거거든요. 사실 일반인들한테. 네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이 최순실 게이트 이 재판 방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시긴 왔는데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조금 더 상징성이 있고 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제 거기 몰리는 거죠. 나도 직접 그 세기의 재판, 역사의 길이 남은 재판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걸 어떤 시민들의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실제로 방청권 배부를 받기 위해서 온 시민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과연 이제 그분께서 계속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일관하실지 아니면 조금 이제 뭔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일지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인 것 같고요. 근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직권 남용이나 그런 걸 하지 않는 그런 깨끗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일말의 기대를 해봅니다. 저 전남 신안에서 어제 와가지고 아침 6시에 여기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때. 그분이 좀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왔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껏 뭐 우리 국민한테 뭐 한마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면 그 국민 앞에서 다 솔직히 잘못했다고 한번 얘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앞두고 공소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게 왜 그런가요? 예, 좀 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검사 네. 중앙지검 하다가 지금 그게 자처를 됐고요. 그다음에 노승권 1차장 그리고 이원석 특수 1부장, 한웅재 형사 8부장 이분들이 이거 돈봉투 사건 때문에 감찰 대상이 다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소 유지를 해서 그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분들인데 그렇죠. 예. 특히 이 두 사람은 직접 박 전 대통령을 신문했던 그 두 검사로 유명하죠. 여러 번 보도를 해드렸었고 그런데 이제 이영렬 이 차장검사가 이끌던 그 수사팀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그 팀이다 보니까 전부 다 지금 감찰 대상에 포함된 거군요. 예.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한 그 부장검사들이 아마 법정에 나가서 그렇죠. 재판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감찰 대상이 되는 바람에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금 감찰한다고 해서 뭐 보직 해임이 되거나 아니면 대기 발령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검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네. 이와 같이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한다 해서 그런 걸 직접 관여한다고 해서 직관 사건이라고 하는 것 하는데요. 이원석 부장이나 한웅재 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재판 설령 이와 같은 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재판 자체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